안녕하세요. 조태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아파트 폭락의 조건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그 폭락론자들이 한 3, 4년 동안 유튜브를 점령했죠. 자, 그리고 그들의 팬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폭락론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뭐 반작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폭락론이라는 게 뭔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그 폭락론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조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 그 조건들이 나타나면 바로 폭락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조건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막연히 올랐으니까 폭락을 한다. 그런 도덕적인 기준, 자, 그런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 막연히 올랐으니까 투매가 나온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투매가 나오는 건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폭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미리 그 징조를 파악을 하면 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미리 대비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 프로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폭락론이라는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자, 폭락. 집값에는 폭락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급락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라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뭐 기간 조정, 뭐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똑같은 것이겠죠. 자, 일단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조정이면 한 10% 정도면 조정을 받았다고 그러겠죠. 뭐 긴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급락이라고 하면 한 15%, 그 정도, 15% 정도. 20%, 뭐 많아야 20% 정도면 급락이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폭락이다 하면은 한 최소한 30%는 빠져야 폭락이 있겠죠. 그리고 50%도 빠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폭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래서 나온 거지만, 자, 우리보다 그 먼저 앞서간 나라 일본에서 집값이 반토막이 났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일본처럼 반토막이 날 것이다. 자, 그래서 폭락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폭락이라는 게 우리 그 아파트 시장에서 있었나? 과연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일본은 제외하자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틀려요. 자, 일본이 엔화가 절상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속에서 막 유동성을 풀고 초저금리로 가면서 그렇게 집값이 상상외로 폭등을 해서 그게 반토막이 난 거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폭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MF밖에 없어요. IMF밖에. 자, IMF 때는 폭락을 했죠. 분명히 집값이 그동안 급등했던 게. 자, 그리고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 전에 그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공급이 될 때, 자, 그럴 때는 조정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006년에 급등을 하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폭락이 아니었죠. 그냥 조정이라고 봐야 되죠. 조정. 긴 기간 조정했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IMF 때는 고금리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던 게 어떤 그 IMF의 어떤 전략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008년에는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미국에서 지금과 같이 초저금리로 유동성을 푸니까 그 유동성,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유동성이 신흥국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그 초저금리 혜택을 받게 됐죠. 자, 그러니까 그때는 급락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대신에 그때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기간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 시장의 히스토리를 보면 폭락이라는 게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폭락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폭락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 인사이트를 가져보자. 자, 그런 의도에서 한번 제작해 본 거죠. 폭락 조건 첫 번째예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려면 이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원인은 초저금리의 유동성 공급이었어요. 자, 코픽스 기준금리 0.5%, 주담보금리 2.5에서 3.0,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집값을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초저금리는 연준에서 잭슨홀 연설에서 2023년도까지 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금리가 급등할 일은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담보금리가 한 4% 정도 올랐다. 자, 지금 한 2.5에서 한 4% 정도 올랐다. 자, 그러면 이제 집들이 슬슬 나오겠죠. 대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집을 내놓으시겠죠. 자, 그때는 이제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담보금리가 한 6%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급락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금리가 4% 정도 되고 그리고 6% 정도 될 때 폭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자, 그렇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 조건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폭락 조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공급량이죠. 당연히 시장에 공급량이 넘쳐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은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투매가. 자, 그런데 현재 공급량을 보니까 2023년도까지 서울 수도권 공급량은 모자르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대예요. 예전에 빌라에 살고 반지하에도 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놓고 보면 더욱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시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공급량을 결국 채워주려면 신도시가 나와야 돼. 신도시. 자, 그 신도시가 3기 신도시인데 그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량이 나오려면 2025년 정도 돼야 입주가 시작된다. 자,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는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은 모자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공급량도 2025년까지는 폭락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분양가인데 분양가가 비싸야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사, 시행사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또 집값이 나올 일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자,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문제이고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전세가 폭등하니까 더욱 주택 공급량이 모자르는 구간이 돼버렸다. 자, 이게 지금 정부로서는 아주 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급량이 모자르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고 정말 정부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큰 문제예요. 정부도 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뭐 DSR을 강화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할 수도 없고. 자,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다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아주 공경한 처에 빠져버렸다. 지금 아주. 그게 문제예요. 자, 폭락의 조건 세 번째예요. 자, 만약에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오면 폭락이 와요. 또 30% 이상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의 경제 위기는 세계 글로벌한 경제 위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IMF 같은 사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경우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통화 수합도 하고, 이제 우리 경제의 기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오면은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오는데,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이 그냥 달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달러를 푸른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들이 신흥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흥국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자, 그게 요번에 코로나 위기에 나타난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 당연히 경제 위기가 오고 이거 뭐 전에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경제활동이 올스톱되는 셧다운 상태니까 당연히 이거 큰 위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시장에 더 풍부해졌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튼튼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만큼 그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가 적게 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수출도 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뭐 그렇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물론 이제 뭐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특수한 분야에서는 이제 일자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내수 경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내수 경기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코로나 위기 같은 위기는 오히려 자산을 더 폭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달러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도 더 다운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위기도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대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성격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그 경제 위기가 온다, 뭔 위기가 온다, 그래서 집 팔아라, 뭐 진짜 난리가 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현대통화이론, MMT 이론이라고 그러죠. 현대통화이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경제 위기가 생기면 그냥 화폐를 풀어서 그걸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고용이 중요하니까. 고용이 유지돼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자, 그러면 그 돈이 자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위기가 오면 돈이 풀어진다. 그러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폭등한다. 이제 그런 공식으로 앞으로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제 블랙스완, 갑자기 위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과 같이 2008년도 같이 어떤 금융공학 상품, 이상한 금융공학 상품을 만들어서 그 부실 규모가 커져서 뭐 은행이 뱅크런을 하거나 뭐 파산이 되거나, 자,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겠죠. 자, 그런데 그런 위기도 그렇게 쉽진 않다. 예전에 해봤으니까. 자, 그런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다. 자, 폭락의 조건 네 번째, 이 미분양이 증가한다. 자,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미분양이 안 되고 있죠. 거의 서울 수도권은 완판이고,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 지역만 미분양이에요. 그 뭐 안성, 여주, 뭐 평택 그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만 미분양이다. 자, 왜 미분양이 안 되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구축과 신축. 자, 신축이 더 싸요. 구축보다. 당연히 신축을 사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는 한 미분양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요.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다. 자, 그러나 미분양이 쌓여간다. 점점점 쌓여간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 급락의 징조가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다. 당분간은. 상비 신도시의 인기도 있고. 폭락의 조건 다섯 번째요. 다주택자가 투매를 하면 폭락이 오겠죠. 당연히 요즘 들어서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니까 그 매물들이 다 나오면 당연히 집값은 폭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주택자들이 투매를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전세 가격이 폭락하든지 재산세 보유세가 강화돼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내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폭등하잖아요. 전세 가격이 지금 분양가를 초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겠죠. 바보가 아니라. 안 내놓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 그냥 그 제일 처지는 아파트는 팔겠죠. 떨어지는 아파트는 그거로 세금을 충당하겠죠. 자,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자, 그러니까 다주택자 투매도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다만 공급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뭐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그 주 변수에 의해서 이런 보조 변수 다주택자의 투매는 일어날 수는 있겠죠. 자, 이건 보조 변수예요. 보조 변수. 자, 다주택자들이 이 보유세, 종부세 부담이 되니까 또 중요로 돌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5개를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폭락 조건이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굳이 있다면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거 부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급락이라든지 폭락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앞에서 말한 조건이 한 3개가 트리플로 나오면 돼요. 3개가 트리플 악재로 겹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한 6%대로 올라갔다 갑자기. 자, 그리고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죠. 미국의 경제 위기는 아니고. 자, 그리고 공급량이 증가했다. 자, 만약에 이렇게 3개가 겹쳐서 나왔다. 자, 그러면 그 시장은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폭락이 오는 거예요. 자, 폭락론자들이 폭락을 한다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무조건 급등해서 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합을 이룰 때 폭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조합이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자, 요즘은 경제 위기가 와도 금리 인상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락이라는 게 쉽게 오지는 않는다. 당연히 조정은 올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가계 부담으로서 우리가 갖는 수입으로서 뭐 부담하기 어려우면 살 수가 없으면 조정이 오겠죠. 자,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가 부담스러우면 물건들이 쌓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이 오는 거예요. 폭락이 아니라.
자, 한 개의 조건을 가지고는 조정은 올 수 있어요. 폭락은 못 와도.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폭락론자들의 그 말을 믿고 그 사람들의 방송을 듣고 내가 집을 못 샀으니까 그것을 위안 삼아서 힐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확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폭락의 조건들을 가지고 폭락의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나, 조정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나, 급락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나. 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론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야 자기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